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집행 절차에 있어서 구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의 신청이나 즉시항고는 위법한 이런 집행에 대한 구제 수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고, 오늘은 부당 집행에 대한, 왜 부당 집행이라고 하냐면 집행 절차 상으로는 위법하지는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뭔가는 문제는 있다고 따지는 것이지만 절차적으로 지금 위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당 집행에 대한 구제라고 그래서 청구에 관한 이의소하고 또 하나는 제3자 이의소, 이 두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할 거예요. 실제 시험적으로는 시험 보는 이런 거로는 청구에 관한 이의소 이런 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거예요. 민사소송법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좀 나름대로 주의 깊게 봐야 되기도 하고 이미 많이 익숙하기도 하고 뭐 그런 파트네요.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딴 곳보다는 주의 깊게 봐야겠죠. 하여튼 여태 쭉 민사소송법부터 해왔던 개념이니까 잘 생각하면서 보세요. 집행권원, 예컨대 확정 판결에 나타난 것이 이제 변론 종결 시점까지가 반영된 건데 그 이후에 상황 변경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대표적인 게 만약 변제를 했다면 그냥 판결문은 있지만 집행 같은 것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당사자끼리 해결된 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뭔가 그 변제 여부가 문제가 되나 보죠. 그래서 집행이 들어온 거예요. 원고, 즉 채권자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이것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집행에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채무자가, 피고가 채무 소멸 사유나 뭐 저지 사유 같은 것을, 즉 우리가 소송법이나 민법에서 항변 사유 이런 것을 갖고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판력 때문에 일단 이건 따질 수 없죠. 이 판결에 반영됐던 변론 종결 시 이전 거 갖고는 따질 수가 없어요. 기판력 때문에. 우리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라고 해서 민사소송법에서 배웠는데 실은 지금 집행법 44조에서 나오는 그 조문인데 44조 2항 등에서 보면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거 갖고는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따진다는 것은 기판력이 작동하지 않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그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상황 갖고 따지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변제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갖고 따지는 것, 그 개념을 일단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이 소의 성질은 뭐냐? 형성소송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형성소송. 그래서 그 입장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취지는 결국 이 소는 집행권원의 성립 절차와, 집행권원의 성립 절차는 판결 절차에서 이제 최종 확정돼서 그것을 갖고 집행을 하는데 분리하고 있는 민사집행 제도의 실체적 권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에서 인정되는 것이 그 소의 취지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소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해서 인정되는데 다만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로는 가집행 붙어 있으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그 가집행 선고 붙은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가타부타 계속 청구권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상소제도가 있고 상소로서 그것을 하니까 이 청구이의소라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집행 선고가 붙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하고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 계속 따지고 있고, 물론 일단 가집행이 붙어 있으니까 집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원고는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청구권 자체의 승부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거죠. 항소심에서 진행 중이니까 집행 절차에서 그 청구권 자체를 물고 늘어지는 이 청구 이소는 여기서는 아직은 그런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뒤가 아니면 이소를 제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보전 절차는 별도로 그 자체에 따지는 집행 권한이 될 수는 있지만,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 권한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별도의 이의나 그런 것 사정 변경에 따른 취소 등이 인정되므로 이 청구 이소로는 다툴 수 없다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항상 문제가 되는 이전 등기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이전 등기 청구 소송 같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도 반대 의무의 이행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집행문 이제 부여 이런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단순한 경우라면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청구 이의를 한다라는 개념을 상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박스는 아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한 거네요.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여기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런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에 대해서는 이 경우에 확정되면 그 자체로서 집행이 종료되니까 청구 이소는 허용될 수 없다. 뭐 그런 판례네요. 수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의사의 진술은 뭐 이전 등기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경우 명의 변경이니까 이전 등기 그런 급이죠.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 이 사유는 집행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거나, 이건 우리가 항변 사유에서 소멸 사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으로 뭐 저지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의 항변에 있어서 사유가 이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제 실제 공격방어 방법의 구조를 보면 민법 민사소송법에서 원고가 예컨대 매매계약에 따라서 그 이행 청구를 한다면 애초부터 이행 청구권 자체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이제 저지 사유가 있고 이것을 소멸시키려는 사유 등이 있겠죠. 예컨대 매매대금 지급 청구를 했을 때 뭐 소멸 사유로는 변제, 면제, 상계 뭐 이런 등등, 상계는 조금 소멸 사유 중에 특수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고 저지 사유 등이 있죠. 그랬을 때 일단 확정된 판결을 예를 든다면 이 청구권의 성립 자체는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으니까 이 사유는 이런 소멸이나 저지 사유가 이 사유가 되는데, 하나 집행권한 중에 특수한 게 있어요. 법원이 개재되지 않고 내려지는 그런 경우 뭐가 있냐면, 집행증서 같은 경우는 집행증서가 공증인한테 작성이 되는 거예요. 공증인 앞에서. 그러니까 이 경우는 같이 이 청구권이 성립 자체가 똑같이 종이 서면에 나오긴 하지만, 이 경우는 그 부분서 법원이 관여해서 그런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집행증서는 요걸 물고 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판결은 이미 확정된 판결이니까 그 청구권 자체의 성립은 확정된 판결로서 이미 결론을 났다고 치고 이런 거 갖고 따지는 것인데, 특이하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달리,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확정 판결과 달리 집행증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기판력이 없고 해서 대부분 보세요. 요게 기판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것 등은 지금 집행증서는 지금 그 자체가
법원에 의해서 확실히 매듭졌다고 볼 수 없는 측면, 그 다음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공고 등은 이제 기판력이 없으니까 이것을 지금 항변의 측면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시간의 흐름으로 쭉 보세요.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 변론 종결 시까지 판결에 담기고 이런 거는 그 뒤에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등장하는 사유. 물론 이런 사유를 변론 종결 시점 갖고 따지느냐 부분은 아까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시점을 전제로 등장하지만 이 청구권의 성립 자체는 그 시점이 그 진행, 변론 종결 시점 이전 부분의 얘기를 따지는 꼴이 되니까 기판력이 발생하는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불발생한다는 것은 이 사유가 안 되는데 집행증서라든지 이런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공고 결정은 이런 청구권 성립 자체의 그런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해서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기판력이 없으니까 기판력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변론 종결 시 이전 사유 갖고도 막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기판력이 없으니까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것 갖고 따지니까 즉 그 청구권이 막 처음부터 이상한 거다라고 따지는 그 시점에 돌아가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청구권의 불발생을 그런 경우는 따질 수 있다. 이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는 집행권한의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경우에만 이 사유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이 사유의 발생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것. 변론 종결 시점 이후 것만이 아니라 변론 종결 시점 이전까지도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라. 이런 말을 내가 붙여놨네요. 그래서 청구권의 불발생은 모든 경우는 아니고 지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이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나에 가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 그 다음에 나에 가서는 그 저지 사유인 뭐 기한의 유예 이런 것 등 그 다음에 다는 기속 주체가 변동됐다. 청구권이 양도됐으면 지금 이제 양도인은 권리가 없죠. 양수인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집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합의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부집행의 합의. 민사소송법에서 이거 대칭되는 게 뭐예요? 부재소 합의 같은 게 어떻게 처리될 건지 민사소송법에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민사소송 단계에서 부재소 합의에 반해서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됐던 것 같아요?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인 처리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학화시킨다. 민사소송 단계에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민사소송법의 소송계약, 소송상 합의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소하지 않기로 합의해놓고 소를 냈을 때 그 소송상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러 가지 입장이 있지만 항변권 발생설 뭐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사소송법에 그게 일반적인 입장이잖아요. 지금 그거와 이제 국면이 조금 이쪽으로 와서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했는데 집행하지 않기로 한 합의를 해놓고 지금 집행이 들어왔네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인데 이게 청구 이의 사유와 조금은 틀린데 앞에 거의 청구 이의 사유와는 틀린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런 실질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즉 집행을 할 수 없다라는 집행력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그 바탕에는 청구채권의 효력을 정지 또는 한정하려는 청구 이의 사유와 실질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사유가 된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다만 이의 사유로 보더라도 이게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게 똑같이 이의 사유를 삼을 수 있을 건가?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부집행 합의를 한 경우 그 경우까지도 볼 건가 뭐 등등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되는데 하여튼 일단 부집행 합의가 이의 사유의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문제되는 것 중에 이거가 시험의 무진장 객관식이든 민사소송법이든 물어보는 거네요. 한정승인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을 만약 했다면 이미 판결 나올 때까지 한정승인을 해서 한정승인이 반영됐다면 이런 주문이 나와요. 만약 한정승인을 해서 반영됐다면 책임재산이 한정되는 이런 주문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채무는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자기 지분에 따라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자기가 한정승인을 했을 때 그 경우에 그 부분 범위 내에서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승인을 했다면 원고에게 피고들이 죽은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채무를 자기가 부담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물려받은 채무는 2억인데 상속재산은 그 범위 내에서만 자기가 아버지 채무를 그 책임의 범위 내에서 채무는 2억을 상속한 거죠. 자기 상속 지분에 따라서 예컨대 2억 원의 채무가 상속이 됐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2억 원 물어내야 되는데 지금 한정승인을 했기 때문에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물어낸다. 뭐 이런 식의 한정승인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런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내세워서 민사소송법에서 그 경우에 한정승인을 실제는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방어 방법으로 펼치지 아니한 채 책임재산을 이렇게 한정하지 않은 판결이 그냥 나왔을 때 이제라도 한정승인 사실을 가지고 집행해서 어떻게 할 거냐가 기판력과 관련해서 그 판결의 내용이 차단되느냐의 문제에서 다시 민사소송법 들어가서 본다면 어때요? 차단되지 않는다죠. 지금 한정승인 갖고서 이미 그 판결이 내려진 단계에서 한정승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가 지금 한정승인 갖고 따지고 드는 것은 어떻겠느냐가 민사소송법에서 기판력의 시적 범위와 관련해서 물어보곤 했는데 괜찮다라는 거죠. 반면 상속포기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유사한 듯 하면서 사실은 상속포기는 채무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했으면 기판력에 의해서 지금 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상속포기를 했으면 그때 상속포기 얘기를 들고서 따져서 그것에 따라서 채무의 없음이 결론이 났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와서 상속포기 얘기를 하는 거는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되느냐가 한정승인과 달리 차단된다라는 거죠. 차단된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내세워서 책임재산을 제한하지 않는 집행권원의 주문을 이게 만약에 한정승인을 했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냥 한정승인 사실에 대해서 방어 방법을 안 펼쳤기 때문에 아까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한다면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예요. 청구이의 사유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변론 종결 전에 한정승인 사실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쳤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그래서 책임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기판력이 걸리지 않고 그 따지는 것을 청구 이소의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피고는 한정승인을 한 사실을 내세워서 만약 한정승인 방어를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재산을 제한하지 않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하는 제한하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따지는 것으로 변경할 것을 그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갚겠다라는 식으로 따지는 것이 허용되느냐 보면서 기판력에 걸리지 않고 허용돼서 청구이의 사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달라라고 애초부터 한정승인을 얘기해서 했으면 되는데 안 해서 요 책임재산 한정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이게 없이 그냥 곧바로 아까 같은 예로 한다면 상속받은 채무 2억 원 갚아라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갚아야 된다라고 따지는 것을 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시점은, 그 따지는 시점은 지금 변론 종결 시점 이후라고 하는 상황이지만 한정승인한 사실은 그 판결의 변론 종결 시점에 했기 때문에 이게 차단되느냐 문제가 불거진 거죠. 기판력의 시적 범위 문제로 불거졌는데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아예 한정승인을 해서 이런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막무가내로 그냥 생재산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생재산에.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요거는 국면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한정승인 사실을 잘 따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결을 받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들어왔을 때 이건 내 재산이다. 그 상속재산이 아니다. 라고 따질 수 있는 그 형태의 구제수단은 제3자 이의소다. 그 부분서는 그 대상, 지금 집행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이 아들, 상속인 입장에서 이건 본래 내 거니까 지금 상속의 책임재산의 범위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요 이야기를 제3자 이의소로 펼치는 거죠. 제3자 이의소. 그래서 저번 때 책임재산 부분서 관련되는 소송 형태가 제3자 이의소송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게 그거와 관련되는 거네요. 되겠죠? 이의사유 주장의 제한.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판력 때문에 44조 2항의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이전 건은 따질 수가 없죠. 청구 이의소의 기본 이 상황은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상황 갖고 따지는 거지 기판력과 관련해서 지금 변론 종결 시점 이전 것까지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로 속에 변론 없이 무변론 판결은 변론 종결이라는, 변론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변론 종결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않으니까 무변론 판결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한하여 할 수 있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건 별로 관계는 없지만 여러분 판결문 보면 원고 피고 다음에 여기 변론 종결이 나오는데, 변론 종결이 판결문에 나오는데, 변론 종결 전 생긴 사유는, 종결 전에 생긴 사유는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된다. 뭐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변론 종결 전에 생긴 사유는 기판력과 관련해서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는 고의과실 불문하고 기판력에 걸리니까 주장하지 못한다는데, 최근에 요번에 민사선법 지금 이 같이 듣는 사람은 여기서 내가 그 기판력 시적 범위에서 지부지 불문하고가 전통적인 기판력 이론인데 나는 약간의 그 당사자의 책임과 관련돼서 기판력의 정당성 근거를 포착을 할 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배려하려는 입장, 뭐 그런 거 민사법에서 얘기했던 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 기판력 일반 이론에서. 그다음에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서 이게 좀 특이해요. 여러분이 가집행 선고를 붙었어요. 그래서 갚아야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지급하라. 만약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고가 그다음에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억울하다고 항소했어요. 그래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항소하면서 이제 잘못하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깨지면 자기가 생돈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니까 변제를 일단 하면서 다퉈요. 항소심에서 일단은 집행 이런 것 가집행 들어오고 하니까 뭐
갚아버려서 일단 갚아버리고 그런데 다퉈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항소가 되면 그 항소심 판결은 어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은 항소심 변론 종결시까지 하잖아요. 그럼 항소심 변론 종결시에는 갚았기 때문에 1심에 대한 이행하라가 갚은 것이니까 원고는 지금 시점 기준으로 하면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돼요. 잘 생각해보면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돼요. 갚았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 잘 보세요.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 그 판결은 이제 변제했더라도 확정된 때 비로소 변제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해요. 좀 아까 같이 항소심에서 갚았다 그랬을 때 항소심에서 갚은 것이 돼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느냐? 그건 아니고 변제 효과는 변론 종결 뒤에 되니까 원고가 해당 금액을 변제받았음에도 다시 집행을 하려면 그 경우는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사유가 돼서 가집행의 경우는 집행을 함에 있어서 청구 이후 사유가 되느냐 부분서 변론 종결 시점 이후 시점에 변제한 것으로 돼서 청구 이후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 하여튼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박스에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봐요.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해서 피고가 가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아까 말한 거예요. 변제하고 그다음에 항소심에 있었으니까 항소심은 변제했다면 그 변제한 걸 반영한다면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돼요. 갚았으니까. 근데 변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아요. 가집행의 경우는. 언제 변제한 것으로 취급해요? 시점을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항소심에서 변제한 걸 그대로 채택해주면 원고 청구가 기각이 돼요. 원고 청구가 기각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서 지급 의무에 대해서 심리해야 되는 거예요. 갚긴 갚았는데 갚았기 때문에 원고가 갚을 권리가 없다라고 세팅시키는 게 아니라 싸움은 그대로 더 전개하는 것으로 계속 전개시켜놔요. 다만 지금 갚아놓은 것은 언제 갚았다라고 치부하냐면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갚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 뒷전으로 갚은 것의 상황은 아직 반영하지 않아요. 가집행 선고부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반영하지 않는다. 그거에 주의해야 돼요. 만약 그걸 반영하면 원고 청구 기각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치열하게 원고 청구가 계속 항소심에서 다퉈지는데 갚은 것 때문에 이 분쟁이 세팅이 돼버리면 이게 다툰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갚은 거는 일단은 그런 상황은 나중에 한번 이렇게 다시 와서 배려하는 거지만 지금은 없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갚은 건 없는 것처럼 하면서 싸움을 계속 벌리는데 그러면 이 갚은 것은 지금 시점은 사실은 변론 종결 시점 이전에 갚은 거지만 이 뒷전으로 쳐서 변론 종결 시점 이후에 갚은 것으로 해서 그렇다면 그게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확정됐을 때 청구 이의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해당 금원의 지급 의무에 대해서는 변제한 것은 깔지 말고 변제한 것은 뒷전에 놔두고 심리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고가 그 금액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다툼은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해당 다툼은 피고의 항소를 만약에 갚은 것을 인정해버리면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서 피고의 항소가 인용될 수도 있어요. 만약 반영을 한다면. 근데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변제한 것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피고가 갚아야 된다고 인정된다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된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된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원고가 승소해서 피고가 항소를 했는데 변제한 게 반영되면 원고 청구가 기각돼야 되니까 피고 말이 맞게 돼서 피고 항소가 인용돼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변제는 뒷전에 두고 그 다음에 실제 따졌는데 결국은 갚아야 된다면 결국은 그러니까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된다예요. 피고의 항소는 원래는 인정되고 변제까지 반영된다면 피고는 안 갚아도 되는 건데 지금 자꾸 반복된 얘기인데 변제를 뒷전에 놔둔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위 금원이 변제된 것은 항소심 변론 종결 뒤에
1심 판결의 집행에 있어서 변제된 것으로 보아 다시 집행을 만약 한다면 이게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근데 실제 시점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항소심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변론 종료 시점 이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긴 한데 가집행의 경우에 있어서 확정 이후 시점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한다. 그게 포인트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